예, 반갑습니다. 예, 전달의 효율성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요즘 저도 학교 수업을 거의 전부 비대면입니다. 예, 줌으로 하거나 아니면 녹화로 하는데, 그래도 오늘 한 자리에 함께 이 회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YMCA가 원래 2020 생명평화 시민학교를 만들어서 이 강좌에 제가 초청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쁘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재난의 정치 경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제가 지난 2월 말 정도 됩니다. 2월 말에 저 아내와 아내가 원래 한 34년 교사를 하다가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 디산 황령산에 가끔 올라가면서 야, 이거 정말 코로나가 지난 6월 말입니다. 6월 중순 이후에 한 2달 됐는데 야, 이거 언제까지 가겠노? 쉽게 끝나는 거는 아닐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그냥 농담 삼아 하면서 도대체 저 제가 약간 도발적으로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은 환경경제학자인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 코로나에.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이걸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될까 말까 할 때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앞으로 코로나를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경제학적인 영어로 political economics라는 관점에서 재난을 어떻게 좀 보고 대응을 할까, 그래서 이 재난이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당장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하려면 공공의료 같은 문제, 그리고는 환경이 가져오는 기후변화가 바로 이 코로나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없는 사람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재난은 불평등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이런 문제를,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제신문의 인터넷 뉴스에 칼럼으로 꾸준하게, 처음에는 일주일에 3, 4일에 한 개도 쓰고 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20몇 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제목으로 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12월 초중 정도 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잠깐만요. 잘 안 넘어가는데요.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생명평화 시민학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오죠.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네, 오늘은 천천하게 그냥 조금 공부한다 생각하는 마음도 좀 가지셔도 되고 편하게 또 들으셔도 됩니다. 자, 코로나가 작년 12월 말에 우리가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래저래 1년 다 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처음에 맡고 준비할 때가 11월 6일 정도, 그때 쭉 보니까 상황이 사망자 수가 100몇십만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5천만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477명의 사망자였는데 제가 이제 어제 다시 여기 보시면 요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어제가 23일이죠. 어제 밤에 제가 오기 전에 약간 보내드린 거하고 또 수정을 좀 해드렸어요. 보니까
우리 쪽의 사망자가 500 몇 명으로 나오죠. 그리고 확진자, 누적 확진자가 한 3만 명 되는데 지금 이 지난 18일 날 보면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를 집계하는 게 월드 오미터라고 하는 집계가 있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하는 그 두 개가 있는데요. 주로 누적 확진자가 한 5,500만 명. 우리나라 지금 인구 이상이죠. 우리나라 인구 정도 수준이 확진이 됐고 그 중에 누적 사망자가 지금 132만 3만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그 중에 거의 20%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가 한 16%, 브라질이 한 10%, 11%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최근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모이면은 문제가 생기고 흩어지면 좀 낫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부산도 상대적으로 규모로 보면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그래도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최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요새는 마스크니 거의 패션화도 됐지만은 이게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안대하는 거라서 이걸 저하고 아내는 이걸 구입하니까 아주 편해요. 한 4개 정도 해놓으니까 씻고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할 때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의 큰 주제가 과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될까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YMCA잖아요. 우리가 흔히 2020년이라면은 서기, AD 또는 뭐 기원전 BC 몇 년인데 요새는 BC, 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런 식으로 있던 문명사적인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걸 산업통상부의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구분이 거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 물론 이제 코로나 전후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가 보건, 경제, 환경, 경영, 사회, 교육 여기에 사실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보건이 전에까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전염병, 감염병이 생기는데 지금은 굉장히 빈발하고 그 지금 흔히 이걸 이제 1파, 2파 이런데 웨이브 지금 2파가 오고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 세계 우리 쌀도 그렇고 모든 무역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사는데 이제는 그게 공항 봉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조달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환경에서 석유가 전에는 모든 게 만나서 주로 많이 했고 비대면이 드물었고 홈쇼핑 정도도 젊은 친구들이 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거의 비대면이 좀 일상. 지금 이 분위기가 옛날에도 그렇고 굉장히 낯설지만 지금 우리는 하이브리드예요. 반 정도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고 반은 또 밖에서 들으시는데 이제는 거의 가능한 안 만나는. 옛날에는 마스크를 이게 쓰고 다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썼는데도 저 사람은 꼭 저렇게 해야 될 건가? 우리 경상도 말로 좀 떼깡스럽다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안 쓰고 다니면은 민폐고 뭐 저런 기본이 안 된 인간이 있어 이렇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낯설은 느낌 참 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비정상의 일상화 뭐 이런 것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가 지금 뭐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역설해서 저 네팔 이런데 히말라야산 뭐 한 2, 30km에서 3, 4, 50km 잘 안 보이는 게 지금은 깨끗하게 보이고 그것이 지금 항공 수요
그것도 이제 공항도 뭐 거의 상대적인 많이 폐쇄가 된 상황이 되고 비행기가 많이 안 날아다니고 자동차도 줄고 그러니까 석유가 굉장히 생각보다 악기제가 아니라 지금 거의 못 쓰는 상태가 돼 있어서 석유 수요가 감소되고 이제는 탈석유 석탄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다음 기업도 예전에는 비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원가 줄이고 그러고 생산성을 늘려가는 걸 했다면 지금은 재고를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회복력이라 해서 뭔가가 망가지든지 차단되면 그걸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회복력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도 이제 전에는 개인이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잘 살아가는데 이제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타, 남을 위해서 신경을 써줘야 자기가 사는 그런 시대가 왔다. 연대와 협력을 강조. 그 다음에 교육도 전에는 자유무역, 신자유주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보호무역이라고 할까? 국내를 중시하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지난 3월 15일에 뉴욕타임스에 코로나19의 직업별 감염 리스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참 미국은 미국답게 한 1000개 직업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입이 얼마쯤 되고 그리고는 감염 위험이 얼만큼 있는가 사람과 얼만큼 노출되고 접촉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는가 평소에 일하는 데에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0에서 100점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약간 푸른색 있는 데는 위로 올라가면 돈이 달러 올라가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위험도가 높아져요. 100점에 가까우면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쪽에는 CEO들이 좋아요. 돈을 많이 받으면서 리스크는 굉장히 낮아요. 경영 쪽에 주로 한다든가 비대면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쪽에는 실제 사람을 대하고 가장 리스크가 있는 쪽이 실제 보면은 여기는 치과 위생사 있죠. 하고 또 다른 치과 있어서 정도 이게 굉장히 대면을 하니까 저도 어제 이렇게 요새 임플란트 한다고 제가 아는 지인 쪽에 갔는데 정말 제가 한 명만 봐도 이랬는데 바로 그냥 저하고 뭐 10cm 이렇게 돼서 봐줘야 되니까 굉장히 비말로 인한 감염을 치면은 고리스크, 하이리스크의 직업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약간 높은 직업이 적절히 사람을 대하는 승무원,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도관, 약사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낮은 직업이 오히려 택배기사, 또 환경미화원, 사무원 이렇게 아주 낮은 직업이 주로 뭐 마케팅 전문이라든가 그래픽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게 뭐냐면 경제학자. 제가 환경경제학자거든요. 점수가 한 10점 미만이에요. 그냥 혼자 책만 보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직업의 상당히 패턴도 이 코로나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꾸로 하이 리스크라 한다면은 거기에 보상을 좀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힘들고 하는 일을 하는 사이에 보상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비대면 경제, 언택트 이코노미 하는 거를 말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됐어요. 비대면 경제라는 게.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홈쇼핑, 배달 서비스,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를 타고 그냥 가서 뭐 커피를 산다든지 온라인 수업, 이게 보편화됐죠. 화상비 등등. 그런데 이 언택트 이코노미란 말은 2017년 말에 트렌드 코리아의 김난도 교수가 언택트란 말을 냈어요. 그 언택트 이코노미란 말은 원래 영어로 치면 우리말로 치면 콩글리시예요. 이제 외국에서는 non-contact
또는 제로 컨택트를 하는데 이 말보다는 우리나라 언택트가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졌어요. 치면은 한국의 언택트 이코노미가 주도적으로 나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를 초기에 추경한 게 1경, 우리 조가 만개죠. 만조가 1경이죠. 그 정도의 어떤 손실을 본다 하고 놀라운 것은 저도 이제 홈쇼핑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주로 뭐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 익숙하지 않았죠. 웬만하면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가서 사는 게 기본인데 뭐 주문 정도 가끔 하는데 지금 지난 3월에 우리나라의 전체 백화점, 마트, 그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홈쇼핑 다 합친 게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50% 넘었어요. 그게 보면 구체적으로 온라인 유통이 50%, 대형마트 한 18%, 백화점 11%, 편의점 16%, SSM 한 4, 5%. 이게 이제 기본적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거꾸로 참 재래시장이라는 게 정말 초라하죠. 우리가 재래시장이 그 동네에 참 나름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비대면 경제도 사회적 불평등을 굉장히 반영하는데 지금 이 우리 코로나 재난은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가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태풍이나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옥이나 공장이나 댐이나 모든 게 파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그때 되면 다 끝나요. 그럼 그때도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새롭게 부흥을 시키든지 하는데 이거는 참 보면 멀쩡한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장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뭐가 어렵냐면 그런데 복구하는 건 사실은 쉬워요. 그러나 이게 좀 누적돼 가지고 이 라이프라인이 무너지면은 복구하기 되게 힘든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제 생각에는 한 1년, 2년을 거의 그냥 세금 감면해주고 그냥 지원을 좀 아주 싼 이자로 그냥 다음에 갚으세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은행이라든가 모든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절대 안 열려져요. 그래서 특히 온라인 쇼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데 대해서 세금은 옛날하고 비슷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온라인이 굉장히 이익을 얻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누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못 따라가니까 그게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온라인 쇼핑이 뭘 기반을 합니까? 그냥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택배 종사자, 라이더들이 전부 진짜 대면으로 생고생을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 시키면 전부 집집마다 갖다 주고.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그 값을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좀 나라가 정확하게 되려면 좀 잘 되려면 이런 택배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조금 시키고 그리고 그게 안전이나 복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임금 틀을 더 갖춰주고 그걸 쇼핑센터에 충분히 명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정된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업도 앞으로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냥 생산성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 개인정보 보호이 심각하거든요. 요새는 뭐 조금 하면 모든 걸 동의하라고 안 누르면 뭘 살 수가 없으니까 동의하고 나면 전부 그게 나중에는 이게 사업으로 비즈니스화 되어버린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뭘 들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결국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나온 무커지가 있어요. 니케이,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주로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뜨는 거, 메가 트렌드,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여행. 지금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이 뭔가 이것 때문에 잘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으면서도 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테마 여행. 그리고 교사가 이제는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코칭을 하는 거죠.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 데이터 활용하는 데서도 너무 정부가 감시를 한다면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활용. 그 다음에 주거 방식도 이제는 분산형 도시, 직주융합. 이제는 집 자체가, 저도 지금 거의 학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많이 있죠. 집에서 다 하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집 공간이 거실이 또는 옆에 있는 공부방이 이제는 하나의 오피스 기능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주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대출도 비대면이고,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이 이제 틀 만들기가 아직까지 불과 1년 안에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법이 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문제점이 되는 것은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늦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택근무를 이제 아까 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는 제가 앞서 우리 황정문 과장님 국장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창조도시 부산 소프트 전략 쪽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방송으로 전화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데 어린애가 있다 이러면 문을 잠가놓고 만일에 뭘 한다 이러면 밖에서 애가 막 아빠 뭐 하냐고 두드리겠죠. 엄마 뭐 하냐고 두드리겠죠. 대책이 없는 거죠. 예, 가끔 우리 뭐 TV라든가 동영상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업무 공간하고 주거 공간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회사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요 틀에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애 잠자는 한 9시나 10시 이후가 자유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시 이후부터는 야근으로 들어가면 이 노동법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대면 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룰을 정확하게 시간이라든가 이걸 조금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 업무와 사생활이 보장이 잘 돼야 돼요. 그 전에 같으면 최근에 요새 그 카톡으로 받고 그 입장에 있잖아요. 집에 쉬는데도 뭐 김 과장 뭐 내일 뭐 하는 거 해 이러면 이거 완전 업무를 그냥 로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있고 이러니까 이 선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을 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짜 정보. 요새도 지금 보이스피싱이 있죠. 주변에도 많이 당하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는데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를 전에까지 늘 우리가 뭐 N방에 뭐 문제도 이랬지만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판검사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뭐 한 명을 사기치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다중에 대해서 치고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뱅뱅 도니까 이거를 법에 따라서 한번 걸리면 반쯤 좋은 말로 직이 나야 되는 거죠. 나쁜 놈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은 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대한 걸 굉장히 약하게 돼요. 또 온라인을 사업으로 자꾸 보고 이래갖고 요거는 확실히 비대면 사기 행각은 제도적으로 철저히 막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지금까지는 네이버, 다운, 구글 이런 어떤 검색 엔진에 다 나오는 공부를 많이 해요. 무슨 전국에 무슨 퀴즈 있잖아요. 퀴즈가 무엇입니까? 딱 물으면 네이버가 답을 다 가르쳐줘요. 그것보다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철학적인 물음을 해야 되죠. 즉 이런 어떤 재난이 왜 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본다. 학교 수업도. 그리고 도대체 학교는 뭐며 우리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지자체는 뭐며 나라라는 게 뭔가. 그렇죠? 그렇게 한번 물으면서 나의 어떤 삶이 앞으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생물이라는 게 과목이 어떤 의미가 있고 국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어가 어떤 필요성이 있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사고방식도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보통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렴적이라는 거는 답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서부터 달나라까지 가는 거 아무나 답을 못하지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발산적인 사고는 내가 저 친구하고 오늘
뭐 아니 어떤 남녀가 있는데 저 친구하고 애프터 신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관계를 끊을 건가 말 건가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저 친구를 잘라야 되겠는데 자를까 말까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적인 요소지 답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주로 공직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의 어떤 스타일이 공부를 답을 정말 잘 맞히는 사람 그러니까 수렴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 정답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오늘부터 점심을 뭘 먹을까부터 지금 고민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하고 먹을까 말까 이게 전부 발산적인 사고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걸 그렇구나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았을 때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 상황이라는 게 늘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비대면 경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부단한 이노베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코로나를 조금 둘러봅니다. 사실상 이동 제한되고 공급망이 붕괴되고 실업 위기 심각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 같으면 이러면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돼요. 뭐 1.5단계, 2단계 하다가 이렇게 가면은 집회가 갑자기 오늘 강의하게 됐는데 아이고 안 됐습니다 이러면 못 가기도 하고 나머지 방문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삶이나 일이나 아까 같이 가정 정말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어디서 초기인데 그도 3월 달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엄마가 특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애들 밥 해준다고. 그런데 애들이 막 짜증내는 거예요. 왜? 엄마 식단이 똑같거든요. 학교는 급식을 매일 식단이 다른데 엄마는 아침에 했던 미역국 저기 때 먹고 저녁 먹으라 하니까 애들이 막 왜 식단을 안 바꿔주냐 이랬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고 그때부터 백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아직은 제대로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제때 공급해서 하기도 힘들고 감염병이 또 새로운 변형으로 자꾸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라든가 원전 사고, 지진, 태풍, 대형 재난이 호주의 산불 같은 게 코로나만 오면 이게 재난이라면 다른 재난은 옆에서 기다리다가 저 집에 너무 안 좋구나 안 오는 게 아니고 복합 재난이라고 엎친 데 겹치는 그런 일이 우리 일상사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전혀 생각이 안 했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또 1인당 주기도 하고 또 고용보험제도 필요하다고 어쨌든 등등의 이런 고민이 있고 그동안엔 늘 세계화 하다가 이제는 좀 지역의 중심이 돼서 지역 분산적으로 식량 자금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 에너지 전환, 도시, 이제 그린 뉴딜도 나오고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면은 모든 게 해결되고 효율적이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네 하는 걸 많이 느꼈고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있고 또 사회적인 지금 이 불평등 내지 차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편으로 좋은 의미에서 뭐 착한 임대 이런 게 하듯이 이타와 연대도 있고 병실을 또 나누기도 있고 기부와 나눔도 있고 한데 반면에 혐오주의나 또 자기 집단 이기주의 우리가 특정 종교라든가 지난번에 공공의료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집단 또 이 문화의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또 문제점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에까지는 예전에 70년, 80년, 90년까지 거의 10%대의 성장을 하다가 2000년 들어와서 한 6%, 7% 하다가 최근 한 3%, 2% 하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지금까지 늘 성장이라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성장 안 하면 뭔가 퇴보하는 것 같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저성장 1%, 2%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도 우리가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 자체도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에 우리가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엄청 세게 하면서 모든 뉴스가 그냥 절반은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현상 중에 아주 초기 현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는 빨리 백신 나오고 어느 정도 되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코로나를 이해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후위기라고 하는 기후변화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하면 틀을 바꾸고 앞으로 코로나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빈발하는 걸 줄일 수도 있다. 흔히 우리가 문제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딜레마라고 해요. 이게 진짜 딜레마인데 요거 하든가 요거 하든가 그럼 하나를 손해보면은 딜레마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릴레마라고 하는 문제가 세 개예요, 세 개. 보통 같으면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또 한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 둘이 아무리 해결해도 얘가 삐져버리고 이 사람 두 사람이 해결했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게 지금 지구가 갖고 있는 여러 인구 증가에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지구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거기다 자연 에너지 식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도 보여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 자, 이렇게 볼 때 청소년들이 지금 기성세대 어른들을 보고 도대체 뭐 하느냐고 소송이 났었어요. 우리나라도 지난 3월에 기후위기 관련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팀들이 2016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비준됐는데 파리에서 2도씨 이하로 낮춰야 그래도 지구가 조금 생태계가 유지되고 갈 거다고 했고 2018년도 우리나라에서 행한 회의에서는 1.5도 정도를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어른들은 전혀 이런 노력을 안 하느냐고 위헌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렇게 된 계기가 스웨덴에 있는 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30년 뒤쯤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구가 결단 나는데 내가 하는 공부가 무슨 의미고 왜 전부 가만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하는 노력도 안 하고 이랬지? 나는 아니다. 불안하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서 학교를 흔히 말해서 땡땡이를 치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저렇게 스코스트리크 피르 클라이마테 기후 변화를 위한 데모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중에 이제 미국의 뉴욕의 유엔 본부에 가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 당신들은 이 어른들입니다. 기성세대는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른들이 지금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장 기후 대응에 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레타 툰베리가 작년에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죠. 이거 영향을 이제 전 세계가 받아서 수백만 명이 동맹 휴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휴업을 학교를 안 가고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뉴욕 타임스에서 그 직업별 고위험군 이런 게 나왔잖아요. 마이클 샌들 여러분이 아마 하버드대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샌들 교수가 뉴욕 타임스에 4월 달에 Are we all in this together? 우리 모두
지금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이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보니까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이다. 즉 그 사람들에게 방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다시 빨아서 대주는 사람, 그 사람 밥에 먹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불로소득을 좀 없애야 된다. 지금 월급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깎아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소득보다는 금융거래, 부유세, 탄소세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걸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지구온난화 실태와 영향,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에 기후변화와 도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2~3시간 분량의 수업 내용을 제가 압축을 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지구온난화가 지금 코로나19하고 어떻게 연결됐는가, 그 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코로나만 자꾸 지금 민감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코로나를 둘러싼 어마어마한 어떤 지구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기에 쉬운 것은 3가지를 푸는 어디 가도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은 머리에 쏙 들어와요. 지구온난화 실태와 영향이 첫째는 환경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 그 다음 그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거,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거. 경제, 사회, 환경 이렇게 보통을 놓고 보면 이제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가 있고요. 자연, 사회적인 거랑 자연재해가 증감으로써 손해를 입죠. 피해를 입고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이 확산되는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있습니다. 물 부족, 환경, 난민,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농작물 수확이 증감되니까 바로 손해가 되고 어족 자원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 큰 맥락에서 조금 살펴보면 이상고온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어디 가도 지금 체온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를 기대합니까? 딱 누르면 36.5도 되면 안심이 되는데 어디 가면 35도도 막 나와요. 기계가 잘 안 맞아서 이상하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38도, 9도가 나온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구가 지금 100년 동안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즉 우리가 지금 2020년인데 1901년부터 2012년까지 한 110몇 년 동안, 또 1906년부터 2500년까지 한 10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19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100년을 해보면 처음에는 0.6도씨 정도 올라간 게 드러나다가 그다음 또 가까이 오니까 0.89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약 9도씨, 0.9도씨, 약 1도 정도를 한 100년 동안에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올랐다는 거죠. 우리 몸이 36.5도 때는 괜찮다가 37.5도, 38.5도쯤 되면 병원 가야 되죠. 39도, 40도는 춥죠. 이런 식으로 지구가 지금 엄청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그림을 넣었어요. 알래스카, 예전에는 빙하가 저렇게 있었고 오스트리아에도 산에, 우리 히말라야 같은 산에 전부 얼음으로 꽝꽝 얼어있던 게 지금 보시면 2004년도 15년 전입니다. 거의 이때 여기는 그냥 아름다운 호수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그냥 가뭄이 오는 무슨 호수가 말랐는 거 됐죠. 이렇게 물이 빠지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기온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 자체도 더 상승하는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흔히 말해서 북극곰이 좀 상징이잖아요. 왜 북극곰이 얼음이 꽁꽁 기온이 높아지면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할까요?
아시는 분? 이게 사는 곳이 없어져. 예? 자기 집이 없어지잖아요. 집이 없어진다. 예, 그거 비슷합니다. 그 아이들은 잘 맞춰요. 어른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먹을 게 없고 놀. 맞습니다. 왜 먹을 게 없느냐면 이제 얼음이 구멍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더지 잡는 거 생각하면 돼요. 얼음에 구멍이 요만큼 있을 때는 거기서 바다 표면이 올라와요. 바다 표면이 싹 올라올 때 가스 북극곰이 잽싸게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데 날이 더워져서 얼음이 녹으니까 얼음 구멍이 여기서 한 5m쯤 있던 게 20m쯤 멀어져요. 그러면 바다 표면이 날 잡아봐라 올라와도 잡으러 가면 그래도 쏙 들어가 버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해되죠? 늘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크릴새우도 그래요. 펭귄이 있잖아요. 펭귄은 얼음이 두꺼우면 그 밑에 크릴새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얼음이 얇아지면 크릴새우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펭귄도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미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는 이 전 세계가 이 열대림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 1000만 헥타르 정도 되는 거에 1.5배가 매년 사라진다. 호주 산불 같은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재해가 뭐 늘어나고 이건 거의 뭐 쓰나미까지도 아실 거고. 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진짜 식량이 위협을 받죠. 생산량이 처음에는 조금 증가하다가 그다음부터 증가가 안 해요. 건강을 위협받고 물 부족이나 오염된 물이 또 많고 폭염으로 여름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젊어서는 잘 모르는데 저도 그렇고 요새 조금 제가 젊었다고 이야기하는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가 많다기는 또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흐린 날이 안 좋으면 몸이 반응해요. 찌뿌둥하고 뭔가가 그래요. 종합병원이 되죠. 그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 게 기온 변화, 날이 갑자기 춥다든가 아주 덥다든가 강수 패턴,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게 몸에 변화가 오는데 이때 뇌개체 질병, 파리, 모기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라리아, 댕기열, 각종 신형 바이러스 이게 사스, 메르스 뭐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창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형태의 많은 피해를 지금까지 입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5년에 팬데믹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볼 때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전문하는 사람은 보지만 그때 우리가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2004년에 AI가 유행을 하고 그러면서 20세기 때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을 분석을 했어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걸 2004년에 정리해서 2005년에 내놨는데 한 150페이지 정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찾으면 만일에 WHO 팬데믹 정도 치면은 보고서가 PDF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가지 교훈을 뽑아내 적어놨는데 제가 12가지를 다 하려면 너무 많아서 한 6가지로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준비라든가 대책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5년 전인데요. 이걸 각 나라가 정말 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유행,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그때그때 달라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 안 됐죠. 20세기에 발생한 대유행은 사망률, 위독성, 감염 확산 패턴이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들 대유행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급격한 의료 필요성을 낳는다.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력은 1파 그리고는 그의 영향을 안 받았던 연령 지역이 2파에 취약하고 뒤로 갈수록 심각해진다. 스페인 독감은 2, 3개월 만에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더 강력해져 왔고 아시아 독감은 첫 번째는 학생들이 중심이 됐는데 나중에는 고령자로 확산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패턴으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감염증은 아시아 지역, 오리나 돼지와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에 발생. 우한도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발생해서 많이 나요. 팬데믹.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와 인간의 특이한 호흡기 발생이 조기 경고 기능이다. 즉 조류 독감이라든가 돼지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게 이거의 사전 예고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은 대유행의 확산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고 격리와 여행 제한도 별 효과가 없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격리를 좀 해놓으면 좀 나은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집회 금지와 학교 폐쇄는 일시적으로 유효하나 장기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 그동안에 20세기에 나온 백신의 효과성도 검증의 여지가 있었고 그나마 국내 생산 시설이 있는 나라만 생산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제조업을 미국에서 거의 안 하고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를 뭐 이런 마스크 하나를 중국에서 다 왔으니까 잘 못 만드는 거예요. 또 잘 안 쓰고. 그래서 대규모 백신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감염병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과도한 사망률을 이야기한다. 15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WHO가 이렇게 합니다. 인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야생동물이나 가축과의 접촉을 막는 게 원천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과 격리 문제는 실생활에서 상존한다. 그리고 의사들이 감염병은 박멸하거나 백신 갖고 대체할 성격이 아니라 인류의 새 친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뭐냐? 우리의 문화 패턴, 우리의 삶의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세계 WHO가 15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뭔가 캡슐 하나 먹고 이러면은 해결될 것 같은, 돼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지 않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뉴스도 그렇고 뭔가 올해 말 내년 초 되면 이제 약 하나를 먹으면 감기약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지만 감기가 한 방에 떨어집니까? 자, 물 부족 환경 난민 그리고 농작물 수확의 증가 처음에는 늘어나지만 따뜻해지면 그 다음에는 줄어들어요. 어족 자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당연히 줄어들죠. 자, 여기에서 이게 뭘까요? 0에서 1, 4, 5, 6까지 보통 적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도씨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올랐을 때 이 정도 되는데 2도 정도 이상 가면은 이제 생물 종의 최대 30%가 멸종 위험에 노출되고 쭉쭉쭉 가면서 물위기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도서관에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언론인 출신의 학자가 적은 건데요. 자, 여기서 2009년에 나왔습니다. 자, 2도씨, 우리가 2도씨 정도에 막아야 된다는 것은 2도씨, 3도씨 한번 읽어볼게요. 초거대 가뭄이 발생하고 더위에 지친 유럽 노인들이 수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정전된 집에서 열사병으로 죽어간다. 대기근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3도로 올라가면 더위로 인해 인간 생존 한계점에 도달, 건조해진 아마존 오림지대에 사상 최악 화재 발생, 뉴욕이 물속으로 점차 가라앉고 말라리아 창궐. 코로나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걸 잘 읽어볼게요. 6도씨 가는 거는 죽은 동물의 사체가 썩으면서 유독한 황화 수소 발생, 백악계의 세상이 된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 6도씨죠.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네, 한번 체크. 네. 자, 우리 한반도 대략 한번 더 넘어갈게요. 예, 한반도가 지금 세계 평균이 2007년 기준 했을 때 0.74도, 2014년 했을 때 0.89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우리는 어떻다? 2배 높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세계 평균 갖고 2도씨 넘으면 안 된다지만 너무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1920년대 일제시대 때 딱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여름은 110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오면서 지금 한 보름 정도가 100년 전보다 여름이 더 늘어났어요. 여름이. 그리고 2090년 이래 가면은 45일이 여름이 더 늘어나요. 한 달 만에 여름이 더 길어지고. 겨울은 예전에 정말 추웠죠. 추웠는데 옛날에 겨울이 117일이었어요. 여름보다 겨울이 길었어요. 그런데 겨울은 1990년도에 마이너스 19일이 줄었고 앞으로 2090년 가면 겨울은 약 2달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바다는 네, 우리 제주도 앞바다는 40년 동안에 제주 앞바다가 1.93도 한반도 평균보다 바다의 2배가 또 제주도가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가 아열대, 적도에서부터 오는 거기서 한반도의 해상 평균이 0.73도 상승했는데 제주도 앞바다는 2배가 넘는 2.3배 정도 되는 1.93도가 올랐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잡히는 고기의 40몇 프로가 열대, 아열대 어종이에요. 점점 이제 밑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거죠. 목욕탕에서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찬물에서 뜨거운 물 올라오면. 명태가 1990년대에 1톤 트럭을 치면 10,000대 정도 잡혔어요. 동해에서. 그런데 이게 1999년, 한 10년 뒤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 1,300대 잡히더만 2008년대는 제로.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한 대. 10,000대 잡히다가 명태 트럭이 10,000대가 있다가 한 대 없어. 지금 그게 우리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게 없죠.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월북했어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러시아 쪽으로 차원대로 간 거죠. 미리 뜨거운 물이 오니까. 네. 네. 아까 해수면이 이렇게 올랐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자, 한반도 해수면, 제주도 용머리. 자, 여기서 제주도에 결혼하신 분들,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 언제 때 혹시 가셨어요? 몇 년 전입니까, 결혼하시게? 33년 전. 그럼 몇 년입니까? 87년. 1987년. 예, 선생님은 1985년. 85년. 제가 1988년이에요.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제주 용머리 항을 씩씩하게 갔죠. 그런데 이 용머리 여기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한 450m 정도, 그때 87년 조성했으니까 저는 가봤죠. 87년에 가보셨어요? 예. 근데 85년에는 그때 길을 안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게 해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 바닷물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자, 불과 30몇 년이잖아요. 30몇 년 동안 물이 23cm가 올라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23cm가 아니고 전부 그 주변이 23cm 올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만큼 우리의 해수면 상승이 위기로, 피부로 와닿는 거죠. 자, 그래서 4차 평가보고서 2007년도에 나온 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아까부터 0에서부터 1도, 3도, 6도까지 나왔잖아요. 2.5도를 넘으면 동식물의 약 20, 30%가 멸종 위기. 전 지구에는 생물 종 다양성으로 치면 한 동식물 다 합쳐서 몇 종 정도의 생명체가 있을까요? 어렵죠. 3천만 정도 종이 된답니다. 저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인데 3천만 옛날에 우리나라 인구 이야기할 때 3천만 종이 있어요. 그 중에 3천만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 칩니다. 그런데 그 종의 3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이렇게 하는 게 2007년입니다. 4차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5차 보고서. 이 IPCC라고 하는 것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또는 패널을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과학자 수천 명이 여기에 연구를 해서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 이제 읽어보시고 빨간 거 현 상태 방치하면 검색이 말 즉 2099년 세계 평균 기온 섭씨 3.7도 그죠? 3.7도 아까 되면 어떤 정도 되는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 또는 1.5에서 막아야 된다는데 그냥 놔두면 3.7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관로가 보십시오. 관로 어찌 됐습니까? 한국 5.9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마겟돈 거의 묵시록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37도만 해도 뭐 할 건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있기 때문에 5.9도가 된다면 그냥 한국은 사라지는 거죠. 얼마 만에? 지금부터 80년 뒤에 우리 김희선은 독립운동한 게 언제입니까? 1919년. 딱 100년 전이에요. 그죠? 그때 할아버지하고 우리 뭐 정조 할아버지 정도 사셨죠? 근데 우리 앞으로 시대가 그런다면 뭐 그런 거는 고사하고 그냥 문명이 사라지는 걸로 간다는 거를 100년 안에 그렇죠? 100년 해봐야 지금 아들, 손자 뭐 다음 정도 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등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2100년까지 화석연료를 완전 퇴출. 지금 자동차 타고 오는 거 이것도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석유에서 나오죠. 예.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지금부터 한 80% 정도까지 올려요. 재생 가능 에너지. 지금 태양광, 풍력 여기에 대해서 온갖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을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트럼프는 그렇게 믿어요. 이거 순둥틀이다고. 과연 그럴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서울에서 인터넷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에 에너지 전환 1.5도로 가야 된다. 이러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결과로 지난 10월 달에 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도 굉장히 늦게 우리 전 세계 나라 중에 70번째 정도 됐어요. 우리보다 일본 앞에 있고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중간에서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가적인 대책, 시나리오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즉, 우리나라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고, 부산은 뭐 물에 잠기는지 마는지, 수도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시나리오로 쭉 추이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방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다양한 재난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 원인의 물질이 뭐냐? CO2부터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 메탄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국제협력이 참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그게 똑같아요. 어렵게 말하면 영어로는 mitigation and adaptation 하는데 mitigation은 뭐냐? 줄여갖고 완화하는 거예요. 즉 지금부터 절약하고 해서 이런 환경이 안 되게끔 줄이는 거죠, 노력. 2번째는 adaptation, 적응하는 거예요. 예, 이런 리스크가 와도 이만큼 30도, 40도 좀 밖에 돼도 나는 견딜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진짜 뭐 거꾸로 아주 절전형 에어컨을 틀어갖고 하든지 이런 게 이제 2가지죠. 즉 내가 줄이는 노력을 해서 줄이려 가든지 아니면 더우면 참든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든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든지. 그런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실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일반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가장 심플하게 에너지 줄이는 거죠. 필요 없는 거 좀 줄이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요 대목에 하겠습니다. 지금 불 이만큼 켜놨죠, 여기에. 자, 얼마큼 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줄여봅시다. 자, 요거 하나 하면 됐죠? 하나 더 켜보세요. 예, 자, 요 정도 다 끄도 되지만 지금 불편합니까? 아니요. 안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실내 강의는 전부 커튼을 쳐놓고 학교도 안에는 100% 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하죠. 약간 그렇게 하면 낫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조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중계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있으면 제가 밝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좀 켤까요? 예?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오늘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조금만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 아까보다 에너지를 얼마 정도 줄인 것 같습니까? 절반 정도 줄였겠죠? 네. 이렇게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일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괜히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그거 뭐 대강스럽게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기술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빛이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안 좋을까. 그때는 해야 되고 비가 오면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 조금 하고 바로 좀 쉬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 걷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앞으로 대중교통도요.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생각이 될 것이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부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어야 되나요? 집집마다 무인 차량을 자가용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 지하철 같이 하는 걸 지금 그건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걸 전부 공공적인 걸 그런 걸 깔고 누구나 밖에 나오면 탈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주말에 가든지 어디 가면 그걸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로 하든지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는데 큰 기계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사고방식은 전부 내 거로 갖고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이 자원이 공공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건 나중에 4차 산업 이야기를 또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 확인하고 줄이는 거, 뭐 대기 전력이 한 10%, 15% 코드 꼽아놓은 것만 해도 가동하려면은 전기가 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주고 일회용 안 쓰고 플라스틱 같은 거 자제하고 지역의 농산물, 농약 좀 안 치고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적인 점이다. 우리 가까운 이웃이나 이웃 사람과 방금 같이 이런 어떤 친환경적 생활을 해보자고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불 끄라. 네 말이야 이것도 막 낭비하고 이러면 되겠나? 이런 식보다는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동의를 넣고 이렇게 노력해보고 그 다음 더 좋은 거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야 돼요. 집에서 전기를 평균을 나누고 적게 쓰는 사람, 평균보다 배 더 쓰는 사람, 몇 배 더 쓰는 사람은 좀 더 누진적인 걸 많이 매기고 세금도 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가끔 추첨을 한번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경상도 말로 억수로 환경적으로 많이 한 사람한테는 자전거도 좀 해가지고 주고 뭐 진짜 좋으면 집도 한 채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한테도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죠. 정부 공공기관에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거 때라든가 이런 어떤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무조건 외형적으로만 한 그런 데서보다는 우리 어떤 소프트한 마인드를 바꾸는 것 참 중요하다.